아줌마, 여기 중고거래 카페 아니에요. 강민지는 노트북 화면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유리 테이블 너머 손때 묻은 비닐봉지를 든 여자가 서 있었다. 낡은 카디건, 고무줄로 묶은 머리, 플라스틱 슬리퍼. 저기, 며느리 만나러 왔는데요. 민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다. 고개를 들었다. 여자는 어색하게 웃고 있었다. 민지는 여자를 위아래로 훑었다. 비닐봉지에서 삐죽 튀어나온 낡은 신문지 뭉치, 손톱 사이 검은 때, 어깨에 내려앉은 비듬, 카디건 소매는 해져서 실밥이 풀려 있었다. 슬리퍼 뒤축은 닳아서 한쪽이 기울어져 있었다. 로비는 조용했다. 대리석 바닥에 여자의 슬리퍼 소리만 찰싹찰싹 울렸다. 에어컨 바람이 차갑게 내려왔다. 여자는 팔을 감싸쥐었다. 실례지만 누구세요? 민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업무용 톤. 상대를 판단하고 분류하고 처리하는 목소리. 김정숙이요. 아들이 박준혁인데. 민지의 얼굴이 굳었다.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박준혁? 이 회사 전무. 삼성동 펜트하우스에 살고 외제차 세대를 굴리고 작년 말 회사 창립 기념식 때 명품 시계를 차고 나타났던 그 박준혁. 민지는 다시 여자를 봤다. 정숙은 비닐봉지를 꼭 쥐고 서 있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그녀의 얼굴이 선명했다. 주름, 기미, 처진 눈꺼풀, 입술은 갈라져 있었다. 손등에는 화상 자국 같은 흉터가 있었다. 잠깐만요. 민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 쪽으로 걸어갔다. 하이힐 소리가 딱딱딱 울렸다. 몇 발짝 떨어진 곳에 휴게실이 있었다. 동료 서연이 커피 머신 앞에 서 있었다. 저 사람 봤어? 민지가 속삭였다. 서연이 고개를 돌렸다. 유리문 너머로 로비 소파에 앉은 정숙의 모습이 보였다. 비닐봉지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옆 테이블의 화분을 만지작거렸다. 흙을 손가락으로 눌러보고 잎사귀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누군데? 박전무 어머니래. 서연이 커피를 뱉을 뻔했다. 거짓말. 박전무 어머니 작년 송년회 때 봤는데 샤넬 입고 에르메스 백 들고 왔었잖아. 그게 아니고 진짜 어머니. 전처 자식이라고 들었어. 서연의 눈이 가늘어졌다. 정숙을 다시 봤다. 정숙은 이제 로비 구석 의자로 옮겨 앉아 있었다. 비닐봉지를 꼭 안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와, 저 차림으로 여길 온다고? 아들이 전무인데? 그러게.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저었다. 서연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다. 근데 진짜 어머니 맞아? 사기꾼 아니고? 글쎄. 근데 표정이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던데. 어쨌든 이상하잖아. 전무 아들인데 어머니를 저렇게 내버려둬? 민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시 로비로 걸어갔다. 정숙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민지가 다가가자 정숙이 고개를 들었다. 저기요. 민지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다. 오늘 전무님 해외 출장 중이신데요. 아, 그래요? 정숙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언제 오시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이요. 그럼. 정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며느리 좀 만날 수 있을까요? 전화는 안 받아서. 민지는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확인했다. 박준혁 전무의 약혼녀, 한소희. 이 건물 12층 마케팅 본부장. 입사 5년 차에 본부장까지 올라간 엘리트.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 집안도 좋았다. 아버지가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했다. 연락은 해드릴게요. 근데 오늘 아마 바쁘실 거예요. 그럼 기다릴게요. 여기서요? 네.
민지는 할 말을 잃었다. 정숙은 소파에 비닐봉지를 내려놓고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다. 등을 꼿꼿이 세웠다. 발은 가지런히 모았다. 오래된 교육. 어디선가 배운 자세. 민지는 12층으로 전화를 걸었다. 한소희의 비서가 받았다. 네, 마케팅 본부입니다. 저 1층 프런트 강민지인데요. 본부장님 계세요? 회의 중이신데요. 언제 끝나세요? 2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아, 그럼 회의 끝나시면 1층으로 좀 내려와 달라고 전해 주실 수 있어요? 급한 일이라고. 무슨 일인데요? 민지는 정숙을 힐끗 봤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박 전무님 어머니 오셨어요. 네. 비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전무님 어머니요? 네. 알겠습니다. 전달할게요. 전화가 끊겼다. 민지는 정숙에게 다가갔다. 본부장님한테 전달했어요. 회의 끝나면 내려오실 거예요. 고마워요. 정숙은 미소 지었다.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눈가에 깊은 주름이 패였다. 시간이 흘렀다. 30분, 1시간, 1시간 30분. 정숙은 움직이지 않았다. 가끔 시계를 봤다. 손목에 찬 시계는 오래된 것이었다. 플라스틱 줄이 늘어나 헐렁했다. 시계바늘이 째깍째깍 움직였다. 로비를 오가는 사람들이 정숙을 봤다. 눈빛이 차갑했다. 누군가 수군거렸다. 저 사람 뭐야? 아까부터 계속 앉아있던데. 노숙자 아니야? 여기 경비는 뭐해? 민지는 듣고도 못 들은 척했다. 서류를 정리하는 척하면서 슬쩍슬쩍 정숙을 봤다. 정숙은 그 시선들을 느끼는 것 같았다. 몸을 더 작게 움츠렸다. 비닐봉지를 더 꼭 껴안았다. 2시간이 지났다. 경비실에서 누군가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경비원이 로비로 나왔다. 50대 남자. 얼굴이 딱딱했다. 정숙에게 다가갔다. 어르신. 정숙이 고개를 들었다. 여기서 뭐 하세요? 사람 기다려요. 누구요? 며느리. 경비원은 민지를 쳐다봤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로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었다. 경비원이 한숨을 쉬었다. 어르신, 여기 대기실 아니에요. 밖에 카페 있으니까 거기 계세요. 이따 올 텐데 못 보면 어떡해요. 그럼 전화하세요. 안 받아요. 경비원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다. 그래도 안 돼요. 여기는 회사 로비예요. 손님 대기 공간이 아니에요. 조금만요. 곧 올 거예요. 안 된다니까요. 목소리가 높아졌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다. 정숙의 얼굴이 붉어졌다. 손이 떨렸다. 그때 엘리베이터가 열렸다. 한소희가 내렸다. 흰색 블라우스에 네이비 팬츠.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넘겼다. 손목의 까르띠에 시계가 빛났다. 발걸음은 빨랐다. 하이힐 소리가 바닥에 부딪혔다. 소희 씨. 민지가 손을 흔들었다. 소희가 다가왔다. 그리고 정숙을 봤다. 걸음이 멈췄다. 표정이 굳었다. 눈동자가 흔들렸다. 누구세요? 민지가 대신 대답했다. 어머니세요. 박 전무님. 소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시선이 정숙의 슬리퍼로, 낡은 카디건으로, 비닐봉지로 내려갔다. 다시 얼굴로 올라왔다.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비닐봉지를 들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소희 씨죠? 저 김정숙이에요. 준혁이 엄마. 소희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반사적으로, 본능적으로. 아,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떨렸다. 작았다. 평소에 당당하고 차분한 목소리가 아니었다.
정숙은 비닐봉지를 내밀었다. 이거 드리려고 왔어요. 이게 뭔데요? 찻잔이요.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소희는 봉지를 받지 않았다. 손을 뒤로 뺐다. 시선을 피했다. 주변이 조용해졌다. 로비를 오가던 사람들이 멈춰서서 이 장면을 지켜봤다. 민지와 서연, 경비원까지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다. 어머니, 죄송한데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서요. 금방 끝나요? 2시간 정도요. 그럼 기다릴게요. 소희의 얼굴이 붉어졌다. 귓불까지 빨개졌다. 어머니, 여기서 기다리시면 좀 곤란한데요. 왜요? 여기 회사잖아요. 소희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다. 애써 참는 짜증. 정숙은 그것을 알아차렸다.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래요. 그럼 어디서 기다려요? 소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돌아섰다. 하이힐을 딱딱 구르며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버튼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들어갔다. 문이 닫히기 직전 정숙과 눈이 마주쳤다. 소희는 고개를 돌렸다. 문이 닫혔다. 정숙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비닐봉지를 든 채 손이 떨렸다. 입술을 깨물었다. 천천히 소파로 돌아갔다. 앉았다. 비닐봉지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두 손으로 꼭 껴안았다. 창밖으로 햇빛이 쏟아졌다. 서울 도심의 빌딩들이 유리창에 반사되어 반짝였다. 하늘은 파랗게 개어 있었다. 민지는 다가가지 못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시간이 또 흘렀다. 오후 3시, 4시, 5시. 정숙은 움직이지 않았다. 가끔 화장실에 다녀왔다. 물을 마셨다. 정숙이 앞에 서서 종이컵에 물을 받아 천천히 마셨다. 그리고 다시 소파로 돌아왔다. 오후 5시 30분. 경비원이 다시 왔다. 이번에는 표정이 더 딱딱했다. 어르신, 정말 가셔야 해요. 조금만요. 안 돼요. 벌써 5시간 넘게 계셨어요. 여기 로비 아니고 업무 공간이에요. 이러시면 저도 난처해요. 정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며느리가 안 내려오네요. 그러니까 전화하시라니까요. 번호를 몰라요. 경비원이 한숨을 쉬었다. 그럼 아드님한테 전화하세요. 아들도 번호 바꿨어요. 연락이 안 돼요. 경비원은 할 말을 잃었다. 민지를 봤다. 민지가 다가왔다. 어머니, 제가 소희 씨한테 다시 전화해 볼게요. 고마워요. 민지는 12층으로 전화를 걸었다. 비서가 받았다. 네, 마케팅 본부입니다. 저 아까 전화했던 강민지인데요. 본부장님 아직도 회의 중이세요? 아니요, 회의 끝났어요. 그럼 1층으로 좀. 본부장님 지금 외근 나가셨어요. 민지의 얼굴이 굳었다. 언제 나가셨는데요? 1시간 전요. 오늘 안 들어오신대요. 민지는 전화를 끊었다. 정숙을 봤다. 정숙은 기대에 찬 눈으로 민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니, 안 돼요? 오늘 소희 씨 외근 나가셨대요. 정숙의 얼굴에서 빛이 사라졌다. 고개를 떨어뜨렸다. 비닐봉지를 내려다봤다. 그래요. 목소리가 작았다. 간신히 들릴 정도로. 천천히 일어났다. 비닐봉지를 들었다. 경비원에게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패 끼쳐서. 아니에요. 조심히 가세요. 정숙은 민지에게 왔다. 민지 씨. 네. 이거 좀 전해주세요. 며느리한테. 비닐봉지를 내밀었다. 민지가 받았다. 묵직했다. 이거 아주 소중한 거예요.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온 거.
꼭 본인 손에 쥐어줘요. 네, 꼭 전해드릴게요. 고마워요. 이름이 뭐라고 했죠? 강민지요. 민지 씨, 정말 고마워요. 정숙은 로비를 나섰다. 회전문이 천천히 돌아갔다. 석양빛이 쏟아졌다. 정숙의 뒷모습이 주황빛 속으로 사라졌다. 민지는 비닐봉지를 들고 서 있었다. 무거웠다. 생각보다 훨씬. 서연이 다가왔다. 뭐래? 찻잔이래. 그걸 왜 줘? 처음 만나는 며느리한테?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거래. 서연이 코웃음을 쳤다. 가문이 뭐? 저꼴로 사는데. 민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비닐봉지를 들고 책상으로 갔다. 신문지를 조심스럽게 펼쳤다. 하얀 찻잔이 나왔다. 작았다. 손바닥만 했다. 백자, 우윳빛 흰색. 표면은 매끄러웠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금이 가 있었다. 가늘게, 여러 갈래로, 거미줄처럼 바닥을 뒤집었다. 한자가 새겨져 있었다. 민지는 한자를 몰랐다. 서연이 옆에서 봤다. 이게 뭐야? 모르겠어. 오래된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 민지는 찻잔을 다시 신문지로 싸서 봉지에 넣었다. 책상 서랍에 넣었다. 잠갔다. 소희 씨한테 언제 줄 건데? 내일 주지 뭐. 근데 진짜 이상하지 않아? 아들이 전무면 어머니 왜 젖꼴이야? 민지도 같은 생각을 했다. 하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퇴근 시간이 됐다. 민지는 가방을 챙겼다. 서랍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잠겨 있었다.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민지는 계속 생각했다. 정숙의 얼굴, 떨리는 손, 빨개진 눈, 그리고 한소희의 표정, 차가운 눈빛, 돌아서는 뒷모습. 다음 날 아침, 민지는 출근하자마자 12층으로 올라갔다. 비닐봉지를 들고 마케팅 본부 문을 열었다.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한소희의 사무실은 안쪽이었다. 노크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었다. 소희는 모니터를 보고 있었다. 엑셀 파일이 화면에 가득했다. 민지를 보고 눈썹을 찌푸렸다. 무슨 일이에요? 어제 어머니가 주고 가신 거요. 민지는 비닐봉지를 책상 위에 놓았다. 소희는 봉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아, 그거요. 네. 그냥 버리세요. 민지는 귀를 의심했다. 버리라고요? 낡은 그릇 하나 뭐하러 갖고 있어요. 쓸 데도 없고. 하지만 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꼭 전해달라고. 소희가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민지 씨, 그분 제 시어머니 맞아요. 근데 저희 가족 일이잖아요. 프런트 직원이 왜 이렇게 간섭해요? 민지는 할 말을 잃었다. 뺨이 화끈거렸다. 죄송합니다. 이제 나가주세요. 바빠서요. 민지는 비닐봉지를 집어들고 나왔다. 문을 닫았다. 복도에 서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화가 났다. 어제 정숙의 얼굴이 떠올랐다. 5시간을 기다렸던 그 모습, 떨리는 손으로 비닐봉지를 건네던 그 순간. 민지는 1층으로 내려왔다. 책상에 앉아서 비닐봉지를 서랍에 다시 넣었다. 어떻게 됐어? 서연이 물었다. 버리래. 진짜? 응. 와, 진짜 너무한다. 민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컴퓨터를 켰다.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됐다. 자꾸 정숙이 생각났다. 그리고 찻잔. 점심시간이 됐다. 민지는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을 검색했다. 조선 백자 찻잔. 수많은 이미지가 나왔다. 비슷한 모양의 찻잔들. 박물관 소장품. 경매 기록. 하나씩 클릭했다. 가격을 봤다.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수억 원. 그러다 한 기사를 발견했다. 조선 백자 왕실 닭이 경매 사상 최고가 낙찰 예상. 추정가 50억. 손가락이 멈췄다. 기사를 클릭했다. 사진이 크게 떴다. 하얀 찻잔. 작고 단정한 형태. 바닥에 한자. 민지의 심장이 뛰었다. 똑같았다. 아니, 너무 비슷했다. 서랍을 열었다. 비닐봉지를 꺼냈다. 신문지를 펼쳤다. 찻잔을 들었다. 핸드폰 사진과 비교했다. 크기, 색깔, 형태, 바닥의 글자. 모두 일치했다. 야, 이거 봐. 서연이 점심 먹으러 가려다가 돌아왔다. 왜? 민지가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다. 50억? 응. 그리고 이거. 찻잔을 내밀었다. 서연이 받아들었다. 핸드폰 사진과 비교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 이거. 똑같지? 미쳤어. 진짜야 이거? 모르겠어. 근데 너무 비슷한데? 서연이 찻잔을 조심스럽게 책상에 내려놓았다. 어떻게? 확인해야 할 것 같아. 어떻게? 전문가한테. 민지는 다시 인터넷을 검색했다. 서울 도자기 감정. 여러 업체가 나왔다. 그중 인사동에 있는 고려제 도자기 연구소가 눈에 띄었다. 리뷰가 좋았다.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고려제입니다. 저기 도자기 감정 좀 받고 싶은데요. 어떤 종류인데요? 조선백자요. 찻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사진 좀 보내주시겠어요? 카톡으로. 네. 민지는 찻잔을 여러 각도에서 찍었다. 위에서, 옆에서, 바닥. 특히 바닥의 글자를 확대해서 찍었다. 전송했다. 3분 후 전화가 왔다. 손님. 네. 이거 어디서 구하셨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아는 분이 주셔서요. 지금 당장 오실 수 있어요? 지금이요? 네. 가능하시면 바로 와주세요. 그렇게 급해요? 네. 이거 진품일 가능성이 높아요. 민지의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질 뻔했다. 지금 갈게요. 민지는 조퇴를 신청했다. 개인 사유. 상사는 별말 없이 승인했다. 택시를 탔다. 인사동까지 30분. 차 안에서 민지는 찻잔을 꼭 안고 있었다. 비닐봉지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창밖으로 서울 풍경이 흘러갔다. 빌딩, 차 안 사람들. 평범한 오후였다. 하지만 민지의 손은 계속 떨렸다. 인사동 입구에서 내렸다. 골목 안쪽으로 걸어갔다. 좁은 길, 양옆으로 전통 찻집, 갤러리, 골동품 가게들이 늘어서 있었다. 작은 건물 3층, 고려제 도자기 연구소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다. 계단을 올라갔다. 나무 계단이 삐걱거렸다. 3층 문을 열었다. 안은 조용했다. 작은 사무실, 책장에 도자기 관련 책들이 빼곡했다. 책상 위에는 확대경, 조명, 장갑. 60대로 보이는 남자가 돋보기를 쓴 채 기다리고 있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다. 눈은 날카로웠다. 오셨어요? 네. 찻잔 가져오셨어요? 민지는 비닐봉지를 내밀었다. 남자는 하얀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신문지를 펼쳤다. 찻잔이 나왔다. 남자는 숨을 멈췄다. 가만히 찻잔을 바라봤다. 손을 뻗었다가 멈췄다. 다시 뻗었다. 들었다. 조명 아래로 가져갔다. 불빛에 비쳤다. 찻잔이 우윳빛으로 빛났다. 이걸.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디서 구하셨어요? 그게 아는 분이 주셨어요. 누구요? 할머니가 물려주셨다고 하던데요.
남자는 확대경을 집어들었다. 찻잔 표면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바닥을 봤다. 금간 부분을 봤다. 5분이 지났다. 10분, 15분. 남자는 말이 없었다. 땀이 이마에 맺혔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민지는 가만히 서서 기다렸다. 숨소리가 크게 들렸다. 마침내 남자가 찻잔을 내려놓았다. 장갑을 벗었다. 민지를 똑바로 봤다. 손님, 네. 이거 어디서 났는지 정확히 알아야 해요. 왜요? 이거, 남자가 찻잔을 가리켰다. 진품이에요. 민지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네. 조선 세종 때 만들어진 왕실 닭이에요. 현존하는 게 전 세계에 3점뿐인데 그중 하나예요. 그럼 50억은 최소예요. 경매에 내놓으면 100억도 가능해요. 국보급이에요, 이게. 민지는 주저앉을 것 같았다. 벽을 짚었다. 확실해요? 100% 확신할 수는 없어요. 정밀 감정을 받아야죠. 국립중앙박물관이나 문화재청에서. 하지만 제가 이 분야에서 30년 일했는데 이건 틀림없어요. 남자는 찻잔을 다시 들었다. 이거 봐요. 유약의 색깔, 두께, 굽는 방식. 조선 초기 관요에서만 나오는 특징이에요. 그리고 바닥에 왕실 전용품이라는 표시예요. 민지는 찻잔을 바라봤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도 그것은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런데 말이죠. 남자가 덧붙였다. 네. 이 찻잔 약간 특이한 점이 있어요. 남자는 찻잔을 뒤집어 금간 부분을 보여줬다. 이거 봐요. 금. 네. 이건 자연스럽게 생긴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이에요? 의도적으로 낸 거예요. 왜요? 남자는 찻잔을 내려놓고 설명했다. 옛날에 이런 귀한 물건은 왕실 밖으로 나가면 안 됐어요. 궁녀든 내관이든 누가 훔치다 걸리면 사형이었죠. 그런데 왕실이 몰락하거나 정치적 사건이 일어나면 이런 물건들이 궁 밖으로 나오게 돼요. 쫓겨난 사람들이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요? 그럴 때 이 물건을 지키려면 일부러 흠을 내요. 가치를 낮춰 보이게. 그래야 빼앗기지 않으니까. 민지는 금간 부분을 다시 봤다. 가늘고 정교했다. 일부러 낸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전문가가 그렇다니. 그럼 이 찻잔을 가진 집안은 왕실과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아마 역사적으로 큰 사건을 겪었을 겁니다. 경술국치, 한일합방, 6.25 전쟁. 그 시기에 궁에서 쫓겨나거나 도망쳤거나. 민지는 정숙의 얼굴을 떠올렸다. 낡은 카디건, 플라스틱 슬리퍼, 손때 묻은 비닐봉지. 이거 주인한테 돌려줘야 하는 거 맞죠? 당연하죠. 근데 그분이 이게 뭔지 모르실 것 같은데요. 남자는 한숨을 쉬었다. 알려드려야 해요. 이건 그냥 찻잔이 아니에요. 한 집안의 역사예요. 조상들이 목숨 걸고 지켜온 거예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정서 받을 수 있어요? 예비 감정서는 드릴 수 있어요. 정식 감정은 국립박물관 가셔야 해요. 얼마예요? 예비 감정은 무료예요. 이런 건 돈 받고 할 일이 아니에요. 남자는 컴퓨터로 가서 문서를 작성했다. 프린터가 돌아갔다. 종이가 나왔다. 여기 사인하세요. 감정 의뢰인. 민지는 이름을 썼다. 남자는 감정서를 봉투에 넣어줬다. 조심히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꼭 주인분께 알려드리세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네, 감사합니다. 민지는 찻잔을 다시 신문지로 싸서 비닐봉지에 넣었다. 조심스럽게. 손이 떨렸다. 연구소를 나왔다. 인사동 거리가 여전히 붐볐다.
관광객들, 학생들, 연인들. 평범한 오후. 하지만 민지의 가방 안에는 100억짜리 찻잔이 들어 있었다. 회사로 돌아왔다. 이미 퇴근 시간이 지나 있었다. 사무실은 거의 비어 있었다. 민지는 책상에 앉아서 한참을 생각했다. 어떻게 해야 하나? 한소희에게 다시 가야 하나? 하지만 아까 그 태도. 버리세요. 차갑게 내뱉던 그 목소리. 아니면 정숙에게 직접 찾아가야 하나? 하지만 연락처를 모른다. 주소도 모른다. 박준혁 전무에게. 하지만 그는 해외 출장 중이다. 게다가 10년간 어머니와 연락을 끊고 산 사람. 민지는 컴퓨터를 켰다. 인사 시스템에 접속했다. 박준혁 전무의 인사정보. 가족관계 항목이 있었다. 클릭했다. 부 박철수 작고 모 김정숙. 주소가 나와 있었다.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123-45. 민지는 주소를 메모했다. 시계를 봤다. 저녁 7시. 지금 가도 될까? 고민하다가 결심했다. 가방을 챙겼다. 비닐봉지를 조심스럽게 넣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불광역에 도착했다. 역에서 10분을 걸었다. 주택가였다. 낡은 연립주택들이 늘어서 있었다. 123-45번지. 4층짜리 연립주택. 외벽은 색이 바래 있었다. 1층에 구멍가게가 있었다. 좁은 계단을 올라갔다. 2층 복도. 끝에 201호. 문패에 김정숙이라고 손글씨로 적혀 있었다. 초인종을 눌렀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슬리퍼 끌리는 소리. 문이 열렸다. 정숙이 앞치마를 두른 채 서 있었다. 민지를 보고 눈이 커졌다. 어머, 민지 씨?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떻게 여길? 들어와요, 어서. 정숙은 민지를 안으로 들였다. 작은 원룸이었다. 부엌과 방이 하나로 붙어 있었다. 창문 하나. 벽에는 오래된 달력. 가스레인지 위에 냄비가 올려져 있었다. 된장찌개 냄새가 났다. 앉아요. 차 줄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민지는 작은 2인 식탁에 앉았다. 정숙은 맞은편에 앉았다. 앞치마를 벗었다. 저녁 드셨어요? 네. 찌개 끓이고 있었는데 같이 드실래요? 괜찮아요, 어머니. 저 찾아온 이유가. 민지는 가방에서 비닐봉지를 꺼냈다. 식탁 위에 놓았다. 찻잔. 못 드렸어요. 정숙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며느리가 안 받았어요? 그게. 민지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다. 버리래요라고 할 수는 없었다. 바쁘다고 하셔서요. 그래서 제가 일단 갖고 있었는데. 그래요. 괜찮아요. 근데 어머니, 이 찻잔이요. 민지는 가방에서 감정서를 꺼냈다. 정숙에게 건넸다. 이게 뭐예요? 감정서요. 전문가한테 받았어요. 정숙은 서류를 펼쳤다. 읽었다. 표정이 없었다. 한참을 그렇게 읽더니 서류를 내려놓았다. 100억이래요? 네. 정숙은 창밖을 봤다. 불광동 주택가 풍경. 낡은 건물들, 좁은 골목. 믿기지 않네요. 저도 처음엔 안 믿었어요. 근데 전문가가 확실하다고 하셨어요. 정숙은 비닐봉지를 봤다. 신문지를 펼쳤다. 찻잔을 꺼냈다. 오래된 손으로 조심스럽게. 우리 할머니가 물려주셨어요. 할머니요? 네. 돌아가실 때.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찬장을 열었다. 낡은 상자를 꺼냈다. 먼지가 묻어 있었다. 뚜껑을 열었다. 안에 오래된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이거 봐요. 정숙은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다. 한복을 입은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손에 찻잔을 들고.
우리 할머니예요. 1940년대 사진. 민지는 사진을 받아들었다. 여자는 20대로 보였다. 곱게 빗은 머리, 하얀 저고리, 손에 든 찻잔. 찻잔이 선명하게 보였다. 지금 식탁 위에 있는 것과 똑같았다. 할머니가 왕실 후손이셨어요. 민지는 숨을 죽였다. 1910년 경술국치 때 궁에서 쫓겨났대요. 그때 나이가 10살. 할머니 어머니가 이것만 챙겨서 도망쳤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건 다 빼앗겼는데 이것만 치마폭에 숨겼대요. 그럼 정말로 집안 대대로 내려온 거 맞아요. 100년 넘게. 정숙은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이것만은 꼭 지키라고 하셨어요. 우리 집안의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민지는 찻잔을 바라봤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도 그것은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런데 왜 며느리한테 주신 거예요? 정숙은 한참을 말이 없었다. 창밖을 봤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준혁이가 목소리가 떨렸다. 나한테 연락 안 한 지 10년이에요. 재혼하고 나서부터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내가 재혼했는데 준혁이가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새아버지 싫다고, 나도 가난하다고, 창피하다고. 정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전화번호 바꾸고 이사가고 명절에도 안 왔어요. 생일에도 나 혼자 미역국 끓여 먹었어요. 10년 동안 민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래도 내 아들인데 결혼한다는 소식 들었을 때 너무 기뻤어요. 그래, 이제 철 들었나 보다. 이제 나한테 연락 오겠지. 정숙은 눈물을 닦았다. 근데 안 오더라고요. 청첩장도 안 보내더라고요. 우연히 회사 사람한테 들었어요. 아들이 결혼한다고. 그래서 며느리한테라도 뭐 하나 주고 싶었어요. 우리 집안에 남은 거라도. 그래야 나도 시어머니 노릇하는 것 같고. 민지는 울컥했다. 눈물이 났다. 어머니, 괜찮아요. 어차피 내가 죽으면 다 준혁이 거예요. 지금 주나 나중에 주나 똑같죠. 그래도 이건 아니에요. 100억짜리를 그냥. 100억이 뭐예요? 내 아들이 나한테 엄마라고 부르는 게 더 소중하죠. 정숙은 찻잔을 다시 신문지로 싸기 시작했다. 민지 씨, 정말 고마워요. 여기까지 와줘서. 이거 며느리한테 전해주세요. 제 마음이라고.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왜요? 소희 씨가 이거 버리래요. 정숙의 손이 멈췄다. 뭐라고요? 낡은 그릇이라고 쓸데없다고 버리래요. 정숙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럼 이게 뭔지도 모르고. 네. 제가 말하려 했는데 듣지도 않았어요. 정숙은 찻잔을 내려놓았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내가 이렇게까지 무시당해야 하나. 민지는 정숙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숙은 고개를 들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어떻게요? 이거 찾아와야 해요. 어머니 거잖아요. 하지만 나 변호사 쓸 돈도 없어요. 무료 법률 상담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알아볼게요. 정숙은 민지의 손을 잡았다. 민지 씨, 왜 이렇게까지 해줘요? 나 아무것도 아닌데. 아니에요. 어머니가 당한 게 너무 억울해요. 10년 동안 아들 얼굴 못 보고 이렇게 가난하게 살면서도 며느리한테 뭐라도 주려고 집안 보물 가져오셨는데 그걸 버리라니요. 민지의 목소리도 떨렸다.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다음 날 아침 민지는 출근하자마자 인터넷을 검색했다. 무료 법률 상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센터가 있었다.
전화를 걸었다. 상담 예약을 잡았다. 오후 2시. 점심시간에 서연에게 말했다. 나 오늘 오후에 법률 상담 받으러 가. 무슨 일인데? 저 찻잔건. 민지는 어제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정숙의 사연, 100억짜리 찻잔, 한소희의 태도. 서연은 듣고 있다가 주먹으로 책상을 쳤다. 진짜 너무한다. 그 한소희. 그러게. 근데 법적으로 어떻게 돼? 어머니가 준 거잖아. 그게 문제야. 증여했다고 볼 수도 있어서. 그래도 100억짜리를 뭔지도 모르고 준 건데 그건 사기 아냐? 변호사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아. 오후 2시. 민지는 법률구조센터에 도착했다. 시청 근처 건물 3층. 대기실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모두 어두운 표정이었다. 이름이 불렸다. 상담실로 들어갔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단발머리, 검은 뿔테 안경. 앉으세요. 무슨 일이세요? 민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다. 정숙, 찻잔, 한소희, 100억. 변호사는 메모하며 듣다가 고개를 들었다. 증거가 필요해요. 증거요? 그 찻잔이 김정숙 씨 소유라는 증거. 가족 대대로 내려왔다는 증거. 사진 있어요. 할머니가 들고 있는 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소유권 이전 기록이나 상속 증명서가 있어야 해요. 민지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런 게 있을까요? 1940년대 일인데 어려울 거예요. 변호사는 펜을 내려놓고 설명했다. 법적으로 보면 김정숙 씨가 한소희 씨에게 찻잔을 증여한 거예요. 자발적으로 며느리한테 주려고 가져왔으니까. 하지만 100억짜리인 줄 몰랐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착오에 의한 증여를 주장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입증하기 어려워요. 한소희 씨가 어머니가 알고 주신 거다라고 주장하면 반박하기 힘들어요. 민지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그럼 방법이 없어요?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해요. 뭔데요? 여론. 여론이요? 변호사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이런 이야기 사람들 관심 많아요. 국보급 유물을 며느리라는 사람이 가치도 모르고 받아서 팔려고 한다. 게다가 시어머니는 가난하게 살고 있다. 아들은 재벌 전무다. 그러면요? 기사 나면 여론이 들끓을 거예요. 그럼 한소희 씨도 함부로 못해요. 회사 이미지도 있고 박준혁 전무 입지도 있고 압박을 받게 되면 찻잔을 돌려줄 가능성이 높아요. 민지는 숨을 들이쉬었다. 그렇게 하면 어머니 신상도 다 알려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가족 간 사생활도 공개되고 괜찮을까요? 변호사는 어깨를 으쓱했다. 김정숙 씨한테 물어봐야죠. 본인 의사가 중요해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민지는 다시 불광동으로 갔다. 정숙의 집, 초인종을 눌렀다. 정숙이 문을 열었다. 웃으며, 또 왔어요? 네, 어머니. 안으로 들어갔다. 찌개 냄새가 났다. 정숙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밥 먹었어요? 네. 그래도 같이 먹어요. 혼자 먹기 심심한데. 정숙은 상을 차렸다. 밥, 김치, 계란말이, 된장찌개. 소박했지만 정갈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어머니, 응. 변호사한테 상담받았어요. 정숙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뭐래요? 민지는 변호사의 말을 전했다. 증거 문제, 증여 문제, 그리고 마지막 방법 마이너스 언론. 정숙은 가만히 듣고 있었다.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다. 그러면
준혁이한테 피해가지 않을까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회사에서 일하는데 소문나면 안 좋을 텐데. 민지는 할 말이 없었다. 정숙은 창밖을 봤다. 근데 말이야. 네. 정숙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도 이제 지쳤어. 10년 동안 아들 얼굴 한 번 못 봤어. 전화 한 통 없었어. 생일에도 명절에도 아플 때도 눈물이 떨어졌다. 내가 가난해서 창피한 엄마라는 거 나도 알아. 근데 그렇다고 나를 이렇게 대해도 되는 거야? 며느리 될 사람이 내 물건 가로채도 되는 거야? 민지는 정숙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응, 제가 도와드릴게요. 끝까지. 정숙은 눈물을 닦았다. 고마워, 민지 씨. 기사 낼까요? 정숙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자. 민지는 집으로 돌아와서 노트북을 켰다. 기자를 어떻게 연결하지? SNS를 검색했다. 사회 이슈를 다루는 기자들. 그중 한 명에게 DM을 보냈다. 제보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답장이 왔다. 무슨 내용인가요? 민지는 간략하게 설명했다. 100억 찻잔, 가난한 시어머니, 재벌 며느리. 답장이 빠르게 왔다.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오늘 오후에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민지는 정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기자가 인터뷰하고 싶대요. 오늘이요? 네. 괜찮으세요? 정숙은 잠시 망설였다. 그래요. 하죠. 오후 3시. 불광동 정숙의 집. 기자가 왔다. 30대 여자. 캐주얼한 차림. 카메라를 들고. 안녕하세요. 김정숙 씨 맞으시죠? 네. 저는 진실의 목소리 최은지 기자입니다. 은지는 정숙과 악수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다. 작은 원룸, 낡은 가구, 창밖의 풍경. 여기서 인터뷰해도 될까요? 네. 은지는 카메라를 설치했다. 정숙은 소파에 앉았다. 민지는 옆에 섰다.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처음부터 천천히. 정숙은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들 박준혁. 재혼 후 연락 끊김. 10년. 결혼 소식. 며느리에게 주려고 가져간 찻잔. 회사 로비에서 5시간 대기. 무시. 버리라는 말.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 100억. 은지는 메모하며 들었다. 질문을 던졌다. 찻잔이 100억이라는 걸 아셨어요? 몰랐어요. 알았으면 주셨을까요? 정숙은 잠시 생각했다. 줬을 것 같아요. 내 아들 며느리니까. 지금은 어떠세요? 돌려받고 싶으세요? 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 게 너무 속상해요. 나도 사람인데, 나도 시어머니인데.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찻잔 사진 찍어도 될까요? 네. 민지는 비닐봉지를 가져왔다. 찻잔을 꺼냈다. 은지는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찍었다. 감정서도 있나요? 여기요. 민지가 서류를 건넸다. 은지는 읽고 사진으로 찍었다. 인터뷰는 1시간 정도 진행됐다. 끝나고 은지가 말했다. 내일 기사 나갈 거예요. 준비하세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출근하자마자 포털 사이트를 켰다. 메인 화면에 기사가 떴다. 재벌 며느리, 시어머니, 국보급 유물 몰래 경매 시도. 100억 찻잔 버리라 했다. 클릭했다. 기사는 상세했다. 정숙의 인터뷰, 찻잔 사진, 감정서, 회사 로비에서 대기했던 사연. 그리고 한소희의 사진도 실려 있었다. 회사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것 같았다.
마케팅 본부장 소개 페이지. 댓글이 폭발하고 있었다. 이게 사람이야? 100억짜리를 버리라니? 시어머니 연락처도 모른다면서 차자는 챙기네. 박준혁도 똑같음. 10년간 친엄마 연락 끊고 살았다며? 재벌들은 진짜 인간성이 없어. 불쌍하다 어머니. 기사는 계속 나왔다. 다른 언론사들도 받아서 보도했다. 박준혁 전무 어머니와 개인사 침묵 일관. 경매회사 유물 반환 검토 중. 김정숙 씨 아들 보고 싶다 눈물 인터뷰. 네티즌 한소의 사퇴해라 분노. 회사는 난리가 났다. 직원들이 수군거렸다. 박 전무 기사 봤어? 대박이다 진짜. 한소의 본부장 어떻게 되려나. 회사 이미지 타격 엄청날 텐데.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오전 9시 개장 후 3% 하락. 점심때는 5%. 이사회가 긴급 소집됐다. 민지는 12층으로 올라갔다. 복도가 조용했다. 마케팅 본부 직원들이 책상에 앉아 있었다. 모두 표정이 어두웠다. 한소희의 사무실은 닫혀 있었다. 민지는 1층으로 내려왔다. 로비에 기자들이 몰려 있었다. 카메라, 마이크. 박준혁 전무 계십니까? 한소의 본부장 입장 들을 수 있나요? 회사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경비원들이 막고 있었다. 혼란스러웠다. 오후 2시. 한 대의 검은 세단이 회사 앞에 섰다. 뒷자리에서 박준혁이 내렸다. 해외 출장에서 긴급 귀국한 것이었다. 기자들이 달려들었다. 전무님, 어머니 만나실 건가요? 찻잔 돌려주실 건가요? 10년간 연락 안 하신 이유가 뭡니까?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선글라스를 낀 채 빠른 걸음으로 로비로 들어왔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문이 닫혔다. 민지는 그 모습을 지켜봤다. 준혁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30분 후 민지의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 여보세요? 민지 씨죠? 저 정숙이에요. 어머니, 지금 회사 앞이에요. 들어갈 수 있을까요? 민지는 놀랐다. 지금이요? 네. 준혁이가 만나자고 했어요. 민지는 밖을 봤다. 회전문 너머로 정숙이 서 있었다. 이번에는 다른 옷을 입고 있었다. 단정한 코트, 정돈된 머리.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들어오세요. 정숙이 로비로 들어왔다. 기자들이 알아봤다. 저분 김정숙 씨 아니에요? 어머니, 인터뷰 부탁드립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정숙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경비원들이 막았다. 민지가 다가갔다. 어머니, 이쪽으로요. 정숙을 안쪽으로 안내했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12층 버튼을 눌렀다. 준혁이가 어디 있어요? 12층 회의실에 계실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갔다. 정숙은 두 손을 꼭 쥐고 있었다. 떨리고 있었다. 괜찮으세요? 떨려요. 10년 만에 보는 거라. 문이 열렸다. 12층 복도. 직원들이 정숙을 봤다. 수군거렸다. 저분 기사에 나온 박 전무 어머니. 정숙은 고개를 숙이고 걸었다. 민지가 앞장섰다. 회의실 앞에 도착했다. 문이 닫혀 있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노크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었다. 박준혁이 창가에 서 있었다. 한소희는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검은 케이스가 놓여 있었다. 정숙이 들어왔다. 준혁이 돌아봤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10년 만이었다. 준혁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정숙도 말이 없었다. 침묵이 흘렀다. 한소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케이스를 들었다.
정숙에게 다가왔다.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다. 죄송합니다. 정숙은 가만히 서 있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소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케이스를 바닥에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다. 용서해 주세요. 복도가 조용해졌다. 밖에서 지켜보던 직원들이 숨을 죽였다. 정숙은 천천히 몸을 숙여 케이스를 집었다. 열었다. 찻잔이 그대로 있었다. 햇빛에 하얗게 빛났다. 찻잔을 꺼냈다.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창가로 걸어갔다. 서울 도심이 내려다 보였다. 빌딩 숲, 차들, 사람들. 소희 씨, 네. 이거 가져요. 소희가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 하지만 내가 주겠다고 했잖아. 며느리한테. 정숙은 찻잔을 소희에게 건넸다. 소희는 두 손으로 받았다. 떨리는 손으로. 대신 약속해요. 네, 어머니. 이거 팔지 마. 우리 집안 역사야. 할머니가 목숨 걸고 지킨 거야. 준혁이한테 물려주고 준혁이는 자기 아이한테 물려줘. 그렇게 계속.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꼭 지킬게요. 어머니. 정숙은 준혁을 봤다. 준혁은 창밖을 보고 있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준혁아. 준혁이 천천히 돌아섰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엄마. 목소리가 갈라졌다. 죄송합니다. 뭐가? 10년 동안 연락 안 해서. 정숙은 아들에게 다가갔다. 손을 뻗었다. 준혁의 뺨을 만졌다. 많이 컸네. 밥은 잘 먹고 다녀.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냥 울었다. 40대 남자가 전무가 재벌 2세가 어머니 앞에서 아이처럼 울었다. 정숙은 아들을 껴안았다. 괜찮아. 이제 연락해. 그것만 해줘. 네. 엄마.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민지는 문 밖에서 지켜봤다. 눈물이 났다. 옆에 선 서연도 울고 있었다. 그날 저녁 회사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본 사안은 가족 간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당사자들이 원만히 합의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보금 유물은 정당한 소유자인 김정숙 씨 가족에게 반환되었으며 앞으로 박준혁 전무 가족이 대대로 보존할 예정입니다. 기사가 또 나왔다. 재벌 며느리 시어머니에게 사과. 찻잔 돌려드렸다. 박준혁 전무 10년 만에 어머니와 재회. 제가 잘못했다. 해피엔딩. 100억 찻잔 가족에게 돌아가다. 여론이 반전됐다. 다행이다. 어머니 너무 대단하시다. 100억을 다시 주시다니. 진짜 어른이시네. 한소희도 반성한 것 같으니 잘 됐다. 하지만 여전히 비판적인 댓글도 많았다. 그래도 처음 태도는 진짜 별로였음. 100억 아니었으면 그냥 버렸겠지. 박준혁도 10년간 연락 안 한 건 변명 불가. 일주일 후 민지는 평소처럼 출근했다. 로비는 조용했다. 기자들은 사라졌다. 모든 게 일상으로 돌아왔다. 점심시간. 민지의 핸드폰이 울렸다. 정숙이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지 씨, 시간 있어요? 네. 저녁 같이 먹을래요? 우리 집에서. 좋아요. 저녁 6시. 민지는 불광동으로 갔다. 하지만 정숙이 알려준 주소는 연립주택이 아니었다.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23-45 펜트하우스 어동. 민지는 주소를 다시 확인했다. 맞았다. 건물 앞에 도착했다. 고급 아파트였다. 로비에 들어가니 경비원이 물었다. 누구 찾으세요? 김정숙 씨요. 어동 펜트하우스?
경비원이 확인 전화를 했다. 승인이 떨어졌다. 45층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45층 버튼을 눌렀다. 올라가는 동안 민지는 계속 의아했다. 정숙이 이상한 건가? 문이 열렸다. 복도는 넓고 조용했다. 어동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정숙이 미소 지으며 서 있었다. 깔끔한 블라우스에 바지. 머리도 단정하게 손질했다. 들어와요. 안으로 들어갔다. 넓었다. 거실, 주방,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여기가 준혁이 집이에요. 같이 사시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고 오늘 저녁 초대받았어요. 같이 먹자고. 민지는 안도했다. 거실 소파에 앉았다. 정숙이 차를 내왔다. 준혁이랑 소희 씨는요? 곧 올 거예요. 퇴근하고.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정숙은 미소 지었다. 좋아요. 준혁이가 매일 전화해요. 밥 먹었냐고, 어디 아픈 데 없냐고. 다행이다. 민지 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뭘. 정숙은 민지의 손을 잡았다. 민지 씨가 없었으면 나 아직도 혼자 그 좁은 방에서 울고 있었을 거예요. 아들도 못 만나고 찻잔도 잃어버리고. 민지는 울컥했다. 어머니가 잘하신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셔서. 현관문이 열렸다. 준혁과 소희가 들어왔다. 엄마 왔어요. 응. 민지 씨도 왔어. 준혁이 민지를 봤다. 고개를 숙였다. 강민지 씨,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소희도 다가왔다. 민지 씨,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무례했죠. 괜찮아요.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소희가 봉투를 내밀었다. 민지는 손사래를 쳤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제 마음이에요. 그때 정말 부끄러웠어요. 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했다는 게. 민지는 봉투를 받았다. 묵직했다. 고맙습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됐다. 테이블에 음식이 차려졌다. 갈비찜, 전, 나물, 찌개. 정숙이 직접 만든 것이었다. 엄마 음식 진짜 오랜만이다. 준혁이 갈비를 집어 먹었다. 눈을 감았다. 맛있다. 정숙이 웃었다. 많이 먹어. 네 사람은 둘러앉아 밥을 먹었다. 대화가 오갔다. 회사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 일상적인 이야기들. 평범한 가족의 저녁 식사였다. 식사가 끝나고 소희가 안방으로 갔다. 무언가를 들고 나왔다. 찻잔이었다. 유리장 안에 넣어져 있었다. 조명이 비추고 있었다. 어머니, 이렇게 보관하고 있어요. 정숙이 다가갔다. 유리장 너머로 찻잔을 봤다. 잘 보관해줘서 고마워. 당연하죠. 이건 우리 집안 보물이니까요. 소희는 유리장 옆에 작은 액자를 놓았다. 1940년대 흑백 사진. 한복 입은 여자가 찻잔을 든 사진. 할머니 사진이요. 어머니가 주신 거. 같이 놓았어요. 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우리 할머니도 좋아하시겠다. 준혁이 다가와 정숙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엄마 앞으로 자주 오세요. 여기 엄마 방도 만들어놨어요. 방을? 네. 안방 옆에. 언제든지 오세요. 정숙은 아들을 봤다. 눈물이 흘렀다. 고마워, 준혁아. 석 달 후, 민지는 평소처럼 출근했다.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창밖으로 검은색 세단이 들어왔다. 뒷자리에서 박준혁이 내렸다. 그리고 조수석에서 정숙이 내렸다. 민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정숙은 달라져 있었다. 단정한 코트, 손질한 머리, 작은 핸드백.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부드러웠다.
준혁과 정숙이 로비로 들어왔다. 직원들이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전무님. 안녕하세요. 정숙은 민지를 봤다. 걸어왔다. 민지 씨. 어머니, 안녕하세요. 두 사람은 포옹했다. 오늘 회사 구경 왔어요. 준혁이가 보여준대요. 좋으시겠어요. 민지 씨도 점심 같이 먹어요. 네, 좋아요. 준혁이 다가왔다. 민지 씨, 정말 감사해요. 엄마 자꾸 민지 씨 얘기하세요. 민지는 웃었다. 저도 어머니 뵙고 싶었어요. 점심시간. 네 사람은 근처 한정식집에 갔다. 준혁, 소희, 정숙, 민지. 조용한 룸에서 밥을 먹었다. 엄마, 다음 주에 부산 여행 가실래요? 부산? 네. 소희랑 같이 가려고요. 엄마도 같이 가요. 정숙은 잠시 망설였다. 나까지 가면 너희 둘이 불편하지 않아? 왜요? 가족인데. 소희가 거들었다. 어머니, 저도 같이 가고 싶어요. 엄마 모시고 처음 여행 가는 거잖아요. 정숙은 웃었다. 그래, 가자. 식사가 끝나고 정숙은 화장실에 갔다. 민지도 일어났다. 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둘이 마주쳤다. 민지 씨. 네, 어머니. 요즘 행복해요. 정말 다행이에요. 정숙은 거울 속 자신을 봤다. 나 10년 동안 혼자 살면서 포기하고 살았어요. 아들도 포기하고 행복도 포기하고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 생각했어요. 근데 민지 씨가 도와줘서 다시 살 용기가 생겼어요. 아들한테 다가갈 용기, 내 권리를 주장할 용기. 민지는 정숙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가 원래 강하신 분이에요. 100년을 지켜온 찻잔처럼. 정숙은 웃었다. 저녁. 민지는 집으로 돌아왔다. 소파에 앉아서 오늘 하루를 떠올렸다. 정숙의 미소, 준혁의 조심스러운 효도, 소희의 변화, 그리고 찻잔. 100억짜리 찻잔은 이제 삼성동 펜트하우스 거실에 놓여 있다. 유리장 안에서 조명을 받으며. 하지만 그 찻잔의 진짜 가치는 100억이 아니었다. 한 가족을 다시 이어준 것. 10년간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킨 것. 한 여자에게 존엄을 돌려준 것. 그게 진짜 가치였다. 민지는 핸드폰을 꺼냈다. 정숙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민지 씨,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다음에 우리 집에 꼭 놀러 오세요. 맛있는 거 해줄게요. 마이너스 엄마가. 마지막 두 글자. 엄마가. 민지는 미소 지었다. 그날 밤 삼성동 펜트하우스 거실 유리장 안에서 찻잔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100년을 견뎌온 찻잔. 왕실에서 일본 강점기를, 전쟁을, 가난을, 무시를 견뎌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제자리를 찾았다. 찻잔 옆 액자 속 흑백 사진. 한복 입은 여자가 찻잔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미소 짓고 있었다. 마치 지금 이 순간을 보고 있는 것처럼.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무수한 불빛들. 그 빛 속 어딘가에서 정숙은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것이다. 웃으면서. 불광동 연립주택 201호. 이제 비어 있었다. 정숙은 이사를 했다. 삼성동으로. 하지만 이 방은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었다. 정숙은 가끔 이곳에 왔다. 옛날 물건들을 정리하러. 오늘도 왔다. 낡은 상자들을 열었다. 사진들, 옛날 편지들, 추억들. 그 중에 하나를 발견했다. 준혁이 초등학교 때 쓴 일기장. 펼쳤다. 오늘 엄마가 된장찌개를 끓여줬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 나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다. 정숙은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강민지는 출근했다. 로비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를 켰다. 이메일이 하나 와 있었다. 발신 김정숙. 제목 감사합니다. 본문. 민지 씨, 어제 준혁이랑 소희랑 같이 저녁 먹었어요. 준혁이가 옛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렸을 때 내가 어떻게 키웠는지. 이제야 고마운 줄 안대요. 민지 씨가 아니었으면 나 평생 이런 날 못 봤을 거예요. 정말, 정말 고마워요.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있으면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찻잔도 보여드리고 맛있는 것도 해드리고 싶어요. 건강하게 지내요. 정숙 올림. 민지는 답장을 썼다. 어머니, 토요일에 꼭 갈게요. 저도 어머니 보고 싶어요. 건강하세요. 마이너스 민지. 전송 버튼을 눌렀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졌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다.